연세 한국어 읽기 3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1과 취미 1. 노벨 이야기 노벨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5년 전 어느 가을이었다. 그때는 고모가 결혼하기 전이어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오셨다. 길을 잃은 강아지가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 있어서 경찰서에 맡겼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고모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더럽고 냄새도 났지만 눈이 참 맑았다. 초등학교 4학년인 동생 준수는 강아지를 보고 너무 좋아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강아지를 보고 온 후 강아지를 사달라고 날마다 어머니를 졸랐다. 어머니는 강아지를 키우면 귀찮은 일만 하나 더 생긴다고 싫어하셨다. 그런데 고모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으니 엄마도 싫다고 할 수가 없으셨다. 과학을 좋아하는 동생은 강아지한테 노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날부터 노벨이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 노벨이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아무나 다 좋아했다. 사람만 보면 아무에게나 꼬리를 흔들었다. 노벨이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았다.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우리들 사이에 와서 같이 TV도 보고 잠도 우리가 자는 침대 위에 올라와서 잤다.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운동도 시켜줘야 하고 이 닦기, 목욕시키기 등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많았다. 화장실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실내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얼마 전 노벨이는 어디가 아픈지 밥도 안 먹고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간식을 주어도 먹지 않았다. 식구들은 모두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지켜보았다. 다음 날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 감기라고 했다. 모두들 열심히 돌본 덕분에 노벨이는 조금씩 건강을 찾아갔다. 이제는 많이 늙은 우리 노벨이. 사람 나이로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다 되었지만 우리 집에선 귀염둥이 막내이다. 엄마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셋째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고 하신다. 이제는 완전히 한 가족이 된 노벨이. 언젠가 우리에게 이별의 순간이 오겠지만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다. 노벨이 없는 우리 집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이 세계인의 취미. 나라마다 사람마다 취미가 다양하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할까? 영국인들의 취미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정원 가꾸기이다. 영국인들은 꽃과 채소를 심고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 집집마다 집이 작아도 집 앞이나 뒤에 정원이 있다. 영국은 흐리고 비가 자주 와서 우울해지기 쉽다. 그래서 더 정성껏 정원을 가꾼다. 그렇게 가꾼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차 모임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독일 사람들은 기차를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독일에서는 모형기차 만드는 것이 인기이다. 모형기차는 기차의 모양과 주변 풍경들을 진짜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다. 부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혼자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만든다. 그래서 독일에는 작은 마을에도 모형기차 모임이 한두 개씩 있고 가끔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독일 주요 도시의 기차역에 가면 움직이는 모형기차를 볼 수 있다. 함부르크에는 700여 대의 모형기차를 볼 수 있는 박물관도 있다. 일본에서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40, 50대 어른들이나 노인들도 만화책을 즐겨 읽는다. 만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찾고 스트레스도 푼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만화가 소설이나 영화만큼 인기가 있다.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1년에 15권쯤의 만화책이나 만화 잡지를 읽는다. 그래서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와 만화가들이 많다. 그리고 만화가 TV 드라마, 영화나 소설로 다시 만들어지기도 한다. 중국의 아침은 활기차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태극권을 한다. 태극권은 몸을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이어서 노인들도 쉽게 할 수 있다. 태극권은 건강에도 좋고 운동을 하는 동안 마음도 편해진다. 공원에서는 이 밖에도 전통춤, 배드민턴을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새를 키우는 것이 취미인 사람도 있어서 공원이나 거리에서 새와 산책하는 사람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호주는 날씨가 좋고 자연도 아름다워서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낚시를 하며 여유롭게 자연을 즐긴다. 잡은 물고기는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한다. 하지만 잡은 물고기들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어린 물고기는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 혼자서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과 같이 수영도 하고 바비큐 파티도 하면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는 등산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까운 곳에 쉽게 등산할 수 있는 산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에도 아름답고 등산하기 좋은 산이 많다. 주말이면 아침 일찍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산에서 약수도 마시고 운동도 한다. 그래서 회사마다 등산 동호회가 없는 곳이 없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에 어울리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런 취미 생활은 다음 날을 위한 힘이 된다. 만약 취미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보다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집광 가족. 수집이란 별난 취미가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를 모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표, 구두, 시계, 청바지,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 책, 미니 향수 등 사람들이 취미로 모으는 것은 정말 다양하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으면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나중에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 가족 모두 조금은 별난 수집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거의 30년 동안 올림픽 기념 주화와 메달을 모으셨다. 지금까지 수집하신 기념 주화와 메달의 수가 1000개가 넘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동전일 뿐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보물들이다. 아버지는 이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림픽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모으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올림픽 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하고 싶다고 하셨다. 올림픽이 4년마다 계속 열리는 한 우리 아버지의 올림픽 사랑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조용한 성격의 어머니는 여행을 좋아하신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때는 여행을 가신다. 어머니가 여행을 다녀오시면 꼭 사가지고 오시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티스푼이다. 무겁지도 않고 많이 비싸지도 않은 이 물건이 어머니가 즐겨 모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 부엌 장식장에는 어머니가 여행 때마다 사오신 세계 각국의 티스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작은 공간이지만 세 개가 한 곳에 모여 있다. 고등학생인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동차, 배, 비행기, 기차 모형 등 뭐든지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만든 미니어처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나무나 플라스틱, 그리고 종이로 만든 곤충, 사람, 동물, 자동차, 유명한 건물 등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작은 것들을 한데 모으면 마치 소인국 같다. 남동생은 한 번 이 작은 세계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대학교 4학년인 나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늘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 이 수첩에는 작지만 나의 소중한 기억들이 수십 장의 티켓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나는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을 보고 나면 그 티켓을 버리지 않고 수첩에 붙인다. 그런 후에 티켓 옆에 누구와 언제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는다.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의 소중한 느낌과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 수첩에 남게 된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이다. 기차, 배,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때 산 표를 버리지 않고 여행 날짜에 맞추어 수첩에 꼼꼼히 붙여놓는다. 표를 보면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수첩에 있는 여러 장의 표들을 보면서 내가 발을 옮겼던 장소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더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모은 티켓들이 10권의 책이 되어 내 방 책상에 놓여 있다. 책상에서 손을 뻗으면 나는 금세 나의 추억과 만날 수 있다. 무엇인가를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를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은 것들을 통해 지금 현재의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닐 것이다. 제2과 일상 1. 이삿떡 한 층에 8집에서 10집. 아파트에는 늘 사람들이 오고 간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에 누가 이사를 오는지, 누가 이사를 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기 때문이다. 3일 동안 윗집에서 시끄럽게 공사를 했다. 집수리를 하는 것 같았다. 또 누군가 이사를 올 모양이다. 창밖을 보니까 이삿짐 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파트 앞에 섰다. 위층으로 이사 올 사람들이 도착했나 보다. 오후가 되면 이삿짐 소리로 또 시끄러울 것이다. 봄, 가을이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있다. 예상대로 오후 동안 이삿짐 옮기는 소리로 아파트가 시끄러웠다. 혼자 불평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띵동.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402호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이삿떡 좀 드리려고요. 떡을 가지고 온 사람은 새댁 같았다. 요즘은 이삿떡을 돌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뜻밖이었다. 어머, 고마워요. 오늘 이사 오셨나 봐요? 네, 죄송해요. 많이 시끄러웠죠?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잘 먹겠습니다. 나는 빈 접시를 주기가 미안해서 새댁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과일이라도 주려고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어제 저녁 하나 남은 사과를 먹은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빈 접시를 주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과 식탁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떡을 나누어 먹었다. 떡을 먹다가 낮에 보았던 새댁의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사람이 인사를 받는데 그냥 빈 접시로 보낸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내일은 이사 온 새댁을 불러서 차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2. 우리 동네 슈퍼 이야기. 나는 우리 동네 슈퍼마켓을 아주 좋아한다. 그 슈퍼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다. 그 슈퍼는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대형 슈퍼도 아닌데 다른 작은 슈퍼에 비해서 아주 크고 깨끗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 종류도 많은 데다가 가격도 싼 편이다. 한두 정거장 더 가면 대형 할인점도 있지만 거기는 너무 복잡하고 차를 타야 하니까 불편하다. 내가 처음 그 슈퍼에 간 것은 이 아파트로 이사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날 아침 신문에 끼어온 전단지에는 믿을 수 없이 싼 가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개업 기념으로 일주일 동안 15,000원 이상 사면 사은품도 준다고 써 있었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개업떡도 준다고 했다. 문 여는 시간에 맞춰 가니까 벌써 문 앞에서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슈퍼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따뜻한 떡을 나눠주었다. 그 옆 과일 코너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 수박 한번 시식해보세요 라고 했다. 달콤한 수박 냄새가 났다. 한 조각 먹어보니까 아주 달고 맛있었다. 빨간 글씨로 수박 한 통에 7,000원 특가 판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수박을 한 통 샀다. 두부 코너에서는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하고 있었다. 커피를 사면 증정품으로 머그컵을 주었다. 두부랑 커피 이것저것 사니까 금방 15,000원이 넘었다. 수박이 무거워서 사은품과 같이 배달을 시켰다. 그날 이후로 그 슈퍼에 자주 들르게 되었다. 몇 번 가다 보니까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토요일에 슈퍼에 가는 것이다. 그 슈퍼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고기, 생선, 야채를 20% 싸게 판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3만 원 이상 사면 할인 쿠폰을 준다. 이 할인 쿠폰으로 3가지 물건을 20%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토요일 오후에 슈퍼에 가서 장을 보고 할인 쿠폰도 받는다. 두 번째 방법은 할인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유나 요구르트, 조금 오래된 채소나 과일은 따로 모아서 20%에서 50% 싸게 판다. 나는 금방 마실 우유나 요구르트 등은 이 코너에서 자주 산다. 마지막 방법은 특별 행사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때에는 날마다 몇 가지 상품을 정해서 아주 싸게 판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하면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살 수 있다. 많이 쓰는 휴지나 비누, 치약 등은 이때 사면 좋다. 내가 그 슈퍼에 자주 가는 이유는 많다. 우선 그 슈퍼의 물건은 질이 좋다. 과일은 참 달고 채소도 아주 싱싱해서 냉장고에 며칠 동안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자주 가다 보니까 직원들과 친해져서 채소 코너 아주머니는 덤도 주신다. 가격표를 붙이고 나서 꼭 조금씩 더 넣어주신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좋은 점은 과일뿐만 아니라 삼겹살, 커피, 만두, 빵, 냉면 등 여러 가지 시식이 많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직접 가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물건을 고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맛도 보면서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3) 숫자. 우리는 날마다 숫자와 만난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볼 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을 때, 하루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달력을 볼 때 등등.
우리의 일상 속에는 늘 숫자가 있다. 그런데 나라마다 숫자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다르다. 똑같은 숫자인데도 어떤 나라에서는 좋은 숫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나쁜 숫자가 되기도 한다. 숫자가 글자의 발음과 비슷하여 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숫자의 의미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사람들은 8을 아주 좋아한다. 왜냐하면 중국말로 8의 발음이 돈을 번다는 뜻과 사업이 잘 된다는 뜻을 가진 발이라는 한자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8이 들어가는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는 비싸게 팔린다. 중국인들의 많은 기대 속에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개막식을 했다. 중국 사람들은 9도 좋아한다. 숫자 9는 한자로 구로 쓰는데 길다, 오래 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구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9년 9월 9일 9시 9분에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신랑 신부가 많았다. 이날 결혼을 하면 부부가 오래 사랑하면서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3을 좋아한다. 양을 뜻하는 홀수 1과 음을 뜻하는 짝수 2가 합쳐진 3은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글의 모음도 하늘, 땅, 사람, 이 셋이 잘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377일이 지난 후에 손님들을 집에 오게 했는데 377일은 21일, 즉 7일이 3번 지난 것이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된 것도 마늘과 쑥을 먹은 지 377일이 되었을 때이다. 또 한국 사람들은 홀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음력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처럼 월과 일이 홀수로 같을 때는 좋은 기운이 넘치는 날로 생각하고 여러 행사를 했다. 서양 사람들은 7을 좋아한다. 그들이 숫자 7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관계가 있다. 하느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는 쉬었기 때문에 7은 완성과 축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에 7이 있으면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또 카드 게임을 할 때에도 7은 행운의 숫자이다. 옛날 그리스 로마인들은 숫자 4를 좋아했다. 1부터 4까지의 수를 차례대로 더하면 완성을 의미하는 10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은 동서남북 4개의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4는 세상의 완전수를 의미한다. 동양에서는 4라는 숫자의 발음이 죽는다는 뜻을 가진 한자 4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불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숫자 4가 들어있는 전화번호나 방번호를 싫어한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4층을 영어 F로 많이 표시한다. 특히 병원에는 4층이 없거나 사후가 없는 경우도 있다. 서양인들은 숫자 13을 싫어한다. 13을 불길한 숫자로 믿는 것도 종교적인 이유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가 13일의 금요일에 죽었기 때문이다. 또 예수와 12명의 제자, 즉 13명이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예수가 죽었고 예수를 배반한 제자가 13번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13명의 손님을 초대하거나 13명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싫어한다. 또 호텔의 방 번호나 층수에 13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13일의 금요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또 서양인들은 숫자 6을 악마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싫어한다. 왜냐하면 완성을 의미하는 7보다 하나가 적기 때문이다. 즉, 6은 불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제3과 건강 1. 민간요법 감기
가장 흔한 병인 감기는 옛날에는 코에서 열이 난다고 하여 곧불이라고 불렀다.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감기에 걸리지는 않는다. 우리 몸이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모두 죽는다. 감기의 증상은 다양한데 그 증상에 따라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 등으로 나눈다. 대개는 열이 나고 몸이 떨리고 콧물이 나거나 목이 붓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면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감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이라는 얘기가 있다. 감기약은 대개 항생제와 해열제로 몸에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자주 항생제를 먹으면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떨어져 점점 더 강한 약을 먹어야 된다. 감기의 치료에는 무엇보다도 영양 섭취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먹고 주스나 보리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민간요법은 금세 감기가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차를 끓여서 뜨겁게 마신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몸이 떨릴 때에 좋고 두통이나 가래에도 좋다. 모과차는 목감기나 기침에 좋다. 또 기침이 심할 때는 배에 꿀을 넣고 푹 끓여서 그 즙을 마시기도 한다. 배는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며 갈증을 풀어준다. 팥뿌리는 열을 내리게 하며 코감기에 효과적이다. 누구나 쉽게 걸리는 감기지만 민간요법을 잘 알면 큰돈 들이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 이. 화. 자주 화를 내는 아들 때문에 고민하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나무판 하나와 못이 든 주머니를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나무판에 못을 박으라고 했다. 아들은 첫날 못을 30개 박았다. 그러나 다음 날은 못을 27개, 그 다음 날은 24개, 못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아들은 못 박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냥 화를 참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점점 함부로 화를 내는 버릇이 사라졌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제 못을 그만 받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화를 잘 참았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으라고 했다. 나무판의 못을 모두 뽑은 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말했다. 잘했다. 그런데 나무판에 있는 못자국이 보이니? 내가 화나서 한 말들이 이 자국처럼 누군가에게 아픔을 남기기도 한단다. 그러니까 화를 낼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화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화를 참으며 속으로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 화를 내지 않고 무조건 참게 되면 화가 마음속에 남아 병이 생기게 된다.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한다.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를 참은 사람이 화를 내며 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화를 심하게 내면 몸의 각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면서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말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나 자신의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화를 조절해야 할까? 화를 내기 전에 다음 3가지를 생각한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내 건강과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가? 사소한 경우인데도 화를 내서 내 건강이 나빠진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냥 별거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화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고 꾹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두 번째는 옳은 화인가? 즉,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본 뒤에 화를 내면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국 속담에 방귀 낀 놈이 화를 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화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는 과연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가?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화를 내도 좋지만 화를 내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꼭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운동 경기가 끝난 후에 졌다고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행동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화를 내도 경기의 결과는 바꿀 수가 없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화는 늘 가까이에 있다.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화를 참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화를 조절할 수 있다면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3) 느리게 살기. 느림이라는 말은 그냥 빠름의 반대가 아니다. 느리게 살기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느리게 살기는 미래를 향해 가면서 과거와 현재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느리게 살기 운동을 만든 파올로 사투르니니의 말이다. 느리게 살기 운동은 1999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 그레베인 키안티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에는 큰 공장이 없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산다. 농부들은 대개 농장에서 올리브와 포도를 키운다. 엄마와 딸은 손수건과 식탁보를 직접 손으로 만든다. 아버지와 아들은 양을 직접 키워서 치즈를 만든다. 마을의 숲에서 나오는 나무만으로 가구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물건들은 도시의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보다 값이 비싸지만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 마을에는 대형 마트나 패스트푸드점이 없다. 그 이유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다. 신선한 고기와 채소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서 언제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집안에 쌓아놓고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큰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점에서도 마을에서 직접 농사에서 키운 재료로 옛날 방법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 이 마을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거의 없다. 이곳의 전 시장인 사투르니니는 전통과 자연을 보호하면서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 건물을 많이 짓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새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고쳐서 쓴다.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마을에 호텔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오래된 성을 고쳐서 호텔로 만들었다. 또한 마을에 들어와 살 사람이 아니면 이곳의 땅이나 집을 살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의 특별한 생활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규칙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크레베인 키안티와 같은 느리게 살기 마을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마을에 없는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있고 필요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음식 재료들이 있다. 또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만든 좁은 길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전통의 소중함을 배우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생활의 여유를 느낀다. 평소에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서 느리게 살기 마을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행복과 여유를 느끼며 살아간다. 제4과 공연과 감상 1. 담양 대나무 축제. 지난 5월 중간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대나무 축제가 열리는 담양에 갔다. 주말인데다가 축제 기간이라서 그런지 도로는 꽉 막혔다. 하지만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서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가니까 지루한 줄 몰랐다. 점심때가 좀 지나서 담양에 도착한 우리는 바로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식당 아주머니가 담양에서는 대통밥이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우리는 대통밥을 먹기로 했다. 조금 후에 식사가 나왔는데 처음 본 대통밥은 정말 놀라웠다. 대통밥은 대나무통 안에 쌀과 함께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든 것인데 너무 예뻐서 그냥 먹기엔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맛을 보니까 대나무 냄새도 나고 아주 맛있었다. 나는 밥을 다 먹고 나서 기념으로 빈 대나무통을 가지고 왔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대나무 숲을 구경하러 갔다. 대나무가 시원스럽게 쭉쭉 뻗어 있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숲속을 걸으니까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지는 것 같았다. 숲에서 나오니 한쪽 무대에서는 국악 공연을 하고 있었다. 한복을 입고 대나무로 만든 대금을 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대금 소리는 좀 낮아서 그런지 슬프게 들렸다. 공연이 끝나고 친구들과 대나무로 만든 중마를 탔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잘 걸을 수 없었는데 몇 번 해보니까 재미있었다. 요즘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같이 중마를 타며 놀았다고 한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다. 돌아갈 시간이 다 되어 버스에 올라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대나무 조명이 하나둘 켜졌다. 빗속에서 보이는 대나무로 만든 전등갓이 무척 아름다웠다. 한국에 온 지 7개월. 축제에 참가한 것은 대나무 축제가 처음이었다.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에 또 참가하고 싶다. (2) 1달러짜리 공연 하와이를 여행하면서 즐거운 추억이 많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1달러로 볼 수 있는 길거리 공연이었다. 와이키키 해변 바로 옆의 큰 길에서는 개성이 넘치는 길거리 공연을 날마다 볼 수 있다. 길거리 공연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의 길거리 공연은 다른 나라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공연이 한두 개가 아니고 쇼핑센터를 따라서 계속 이어진다. 낮에도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하지만 날씨가 선선해지는 저녁이 되면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낮에는 관광객들이 파도타기나 수영을 즐기려고 해변에 있지만 해가 질 때쯤엔 식사나 쇼핑을 즐기기 위해서 큰 길로 나오기 때문이다. 길거리 공연 중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몸 전체가 금색이나 은색인 인간 동상이었다.
가끔 눈을 깜빡이는 것 이외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진짜 동상처럼 보였다. 인간 동상 앞에 있는 바구니엔 1달러짜리가 많았다. 그래서 나도 1달러를 넣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던 동상이 갑자기 로봇 춤을 추었다. 그것을 한참 구경하다가 용기를 내서 공연자와 악수를 하려고 손을 잡으니까 갑자기 손이 쑥 빠졌다.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 손을 보여주면서 웃고 있었다. 공연자는 나와 같이 사진을 찍어준 후에 다시 조금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제일 좋았던 것은 풍선 아트였다.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 칼, 꽃 같은 것은 전에 많이 봤지만 인어와 여러 가지 물고기를 만든 건 처음 봐서 정말 신기했다. 풍선이 들어있는 상자엔 여러 나라 말로 공짜로 가지고 가세요라는 뜻의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 한국말로는 기부라는 어색한 표현이 쓰여 있었다. 두꺼운 종이나 나무판에 여러 가지 색깔의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색깔의 스프레이를 뿌려서 쉽게 그림을 그렸다. 구경꾼들은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궁금해서 움직이지 못했다. 20분쯤 지나니까 하와이의 아름다운 폭포, 산 등의 그림이 그려졌다. 관객들은 놀라워하면서 박수를 쳤다. 이 예술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바닥에 내려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했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세계 여러 곳에서 온 관광객이어서 그런지 다양했다. 음악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발을 구르며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특이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니면서 바구니를 돌리기도 했다. 구경꾼들만 보고 있어도 재미있었다. 이런 다양한 공연들은 대부분 1달러만 내면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넣은 1달러로 같이 신나게 공연을 즐길 수도 있다. 무료 길거리 공연이기는 하지만 다니면서 보려면 1달러가 많이 필요하다. 물론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디에서 이 돈에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까? 금요일 저녁이면 더 많은 공연자들이 거리로 나온다. 만약 하와이에 가게 되면 해변이나 호텔에만 있지 말고 길거리로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이다. (3) 보는 그림, 읽는 그림. 사람마다 생각과 느낌은 다르다.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소리, 말, 이미지로 표현해서 음악, 미술, 문학작품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옛날 그림을 보면 옛날 한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을 볼 때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면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옛날의 부모들은 아들의 방에 연화도라는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어 책상 뒤에 놓았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사실과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이 그림에는 물고기와 연꽃이 같이 그려져 있다. 보통 물속에 물고기를 그리면 물 위에 연꽃이 보이지 않아 연꽃을 그릴 수 없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물 위에 연꽃을 그리면 물속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를 그릴 수 없다. 두 번째, 더러운 진흙물에서 피는 연꽃과 깨끗한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함께 그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그림 속에 7월에 피는 연꽃과 겨울 새인 원앙이 있다. 서로 다른 계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한 그림 속에 있다. 왜 옛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리고 이 그림에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자라지만 좋은 향기를 가진 예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깨끗함과 겸손함을 상징한다. 또 연꽃은 꽃이 피는 동시에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왼쪽 위를 보면 원앙 2마리가 날고 있는데 원앙은 원래 부부 사이가 좋은 새이다. 그래서 원앙이 그림에 있으면 부부가 오래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을 뜻한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식도 많이 얻는다. 따라서 연화도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부부가 함께 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림이다. 한국의 궁궐에 가보면 왕이 앉아있던 의자 뒤에는 그림이 하나 있다. 이 그림은 1월 오봉도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다. 먼저 해와 달이 하늘에 같이 떠 있다. 낮과 밤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그림 왼쪽에는 달이, 오른쪽에는 해가 떠 있다. 또 양옆에 그려져 있는 붉은 소나무는 산만하다. 소나무가 산보다 더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소나무 크기가 너무 크다. 왜 이 그림은 사실과 다르게 비과학적인 것일까? 1월은 해와 달을 말하는데 해와 달은 낮과 밤에 쉬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이것은 왕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봉은 한국을 지키고 보호하는 5개의 산을 의미한다. 동쪽의 금강산, 서쪽의 묘향산, 남쪽의 지리산, 북쪽의 백두산, 그리고 가운데의 삼각산을 가리킨다. 이 5산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왕도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아래로 흘러 산과 나무, 땅을 적시고 있는데 이 물은 백성에 대한 왕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 그림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미완성이다. 왜냐하면 우주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완성될 수 있는데 이 그림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왕이 그림 앞에 서야 이 그림은 완성될 수 있다. 쉬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해와 달처럼 나라를 지키는 5개의 산처럼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적시는 폭포의 물처럼 왕이 좋은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게 하라는 의미를 가진 그림이다. 즉 1월 오봉도는 왕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깨우치기 위한 그림이다. 이 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화는 그림에 나오는 소재의 의미를 이해해야 그림을 읽을 수 있다. 또 소재가 상징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어울리지 않는 소재가 한 그림에 그려지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화는 그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보고 읽는 즐거움이 있다. 제5과 사람. (1) 한국을 사랑한 언더우드. 언더우드. 한국 이름 원두우는 연세대학교를 세운 사람이다. 1859년 영국에서 태어난 언더우드는 1885년 25살에 미국의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때 그에게는 여러 인생의 길이 있었다. 기업가로서의 삶, 교육자로서의 삶, 종교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녀와의 미래 등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에 왔다. 그리고 1916년 57세,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그는 한국과 연세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언더우드는 한국의 교육을 위해 힘을 많이 쏟았다. 고아를 위한 학교를 세웠고 곳곳에 초등학교도 세웠으며 한국인을 위한 영안사전과 한영사전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콜레라를 없애는 등 의료활동에 힘을 기울였으며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스도 신문을 발행하는 등 선교활동도 열심히 했다. 그는 1915년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1957년에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합쳐져 연세대학교가 되었다. 언더우드는 당시 낮게 평가되던 상업을 전공하는 상과를 만들어서 후에 연세대 최고의 학과가 되게 했다. 그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면서 현대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도자를 키웠다. 그의 교육에 대한 뜻은 후손들에게도 이어졌다. 언더우드 2세 원한경, 3세 원일한과 4세 원한광도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그의 후손들은 교육을 통해 그의 뜻을 이어나갔으며 한국과 연세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 병이 심해져서 1916년 1월 미국으로 돌아간 언더우드는 그해 10월 고향 애틀랜타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기 전에 부인에게 미소와 함께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라며 그는 죽으면서도 한국을 그리고 연세를 생각했다. 1995년 그는 그의 바람대로 한국에 돌아와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 평강왕 때 온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결혼할 나이가 지났지만 아직도 총각이었다. 얼굴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못생기고 늘 해진 옷을 입고 다녀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온달은 너무 착해서 아이들이 놀려도 헤헤 웃을 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마음씨 좋은 온달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셨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다가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평강왕에게는 어린 딸 평강공주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다. 평강아, 울지 마라. 예쁜 얼굴이 미워지겠다. 왕이 어떤 말을 해도 공주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내가 울음을 멈추지 않으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겠구나. 하고 농담을 했다. 그 말을 들은 공주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온달이 누구냐고 물었다. 바보 온달은 울보 공주에게 잘 어울리는 짝이란다. 바보 온달? 공주는 바보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시간이 흘러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었다. 아버지 평강왕은 공주를 좋은 집안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공주는 평강왕이 평소에 하던 말대로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공주의 고집에 몹시 화가 난 왕은 공주를 궁궐에서 내쫓아버렸다. 공주는 그 길로 온달을 찾아가 결혼했다. 공주는 궁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폐물로 살림을 했다. 어느 날 공주는 온달에게 말을 사오게 하여 잘 먹여 길렀다. 그리고 온달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무술을 익히게 했다. 온달은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무술을 연습했다. 고구려에서는 매년 봄 3월 3일이 되면 사냥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사냥대회에서 잡은 짐승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온달님, 제일 크고 좋은 짐승을 제사에 쓴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내가 공주를 위해서 꼭 잡겠소. 온달은 공주가 키운 말을 타고 사냥대회에 나갔다. 온달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달리고 짐승도 많이 잡았다. 그리고 화살을 쏘아 커다란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가장 큰 멧돼지를 잡은 온달을 불렀다. 참 좋은 말과 훌륭한 재주를 가졌구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예전에 바보 온달이라고 불리던 온달입니다. 뭐라고? 내가 바보 온달이란 말이냐?
네, 공주님과 결혼한 온달입니다. 그래, 내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평강공주를 만난 왕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 왕은 온달을 크게 칭찬하고 그와 평강공주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다. 그 후 온달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 온달은 여러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고 큰 승리를 했다. 왕은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고 높은 벼슬을 주었다. (3) 아버지. 나는 연극 무대에 설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버지는 10살짜리 딸의 꿈을 지켜주신 소중한 분이다. 35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연극 무대에 서면 내가 처음으로 연극을 했을 때가 떠오른다.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있을 수 있었다. 내 연극을 자주 보지는 못하시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최고의 관객이다. 우리 가족은 내가 7살 때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다. 처음에는 외국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았고 기대도 컸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언니와 나는 매일 동네 친구들에게 외국에 가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후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과 낡은 집을 봤을 때 기대했던 즐거운 외국 생활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니와 나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생각나서 부모님 몰래 많이 울었다. 하지만 우리는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고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셨다. 언니와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부모님은 큰 도시인 아순시온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나는 아직 그 나라 말도 잘 못하고 다시 낯선 곳으로 가는 것도 무서웠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은 싫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언니와 나는 그해 가을 아순시온의 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셨고 어머니는 우리가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방학 동안에만 만날 수 있었다. 1년이 지나서 10살이 된 나는 처음으로 연극을 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았다.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러나 구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남자 구두 한 켤레였다. 언니와 나는 그 구두 한 켤레를 구하려고 이곳저곳 많이 알아봤지만 결국 우리는 구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 주 주말에 우리를 보기 위해 오셨다. 그때 아버지께 내가 연극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연극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하지만 구두를 구하지 못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이틀 후 월요일 새벽에 집으로 떠나셨다. 이른 새벽에 출발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인사도 못했다.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내 침대 옆에 아버지가 신으시던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구두를 벗어주시고 슬리퍼를 신고 시골로 내려가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날 이후 아버지의 구두를 신고 열심히 연습을 했다. 아버지는 보러 오지 못하셨지만 연극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큰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이 한마디만을 외쳤다. 아버지, 사랑합니다.